이것은 65살 한부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모은 모든 재산과 집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남겨주려 했던 그녀. 이혼 후 수십 년을 홀로 지내며 원망도 보채지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하나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생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모든 것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모자간의 따뜻한 작별 인사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죽이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내린 결정은 주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홧김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본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 찾아온 차가운 각성이었습니다. 모성애가 짓밟히고 천륜이 거래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딱 두 글자만 남겼습니다. 됐다. 이것은 억지 감동을 짜내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독한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도대체 누구에게 남겨야 하는지를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면 고생을 내려놓고 손주 재롱이나 보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평범한 노후를 보낸다지만 저에겐 그런 팔자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숨쉬는 것조차 사치라 느낄 만큼 죽기 살기로 일만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흙을 파며 사셨지만 남긴 돈은 없었죠. 20살에 결혼해 27에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부부가 마음만 맞으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혼 생활은 딱 1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그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아들은 고작 7살이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집엔 집도 있고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지만 저는 의류공장 반장으로 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 옥탑방을 전전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속은 문드러졌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준이에겐 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제 입 하나 건사하고 언젠가 아들에게 뭐라도 남겨주기 위해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채워 넣었습니다. 주말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독이 올랐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떵떵거리려는 게 아니야. 나중을 위해 안심을 사고 싶은 거야. 40살이 되었을 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낡은 건물. 서울에선 한참 먼 곳이었지만 제겐 흔들리지 않는 뿔이었습니다. 당시 1억 5천만 원 정도 했던 그 집을 사기 위해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일시불로 치렀습니다. 은행 빚은 무서웠습니다. 혹여나 병이라도 나서 수입이 끊기면 집을 뺏길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왜 집을 사냐고. 저는 늙어서 집주인 눈치 보며 쫓겨나기 싫어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새 제품물로 닦아내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못질해가며 처음으로 내 집에서 잠들던 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달 생활비 30만 원, 도시락은 직접 싸고 옷은 공장에서 남은 걸 얻어 입고 머리는 염색 없이 자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너무 궁상맞다고 해도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아들을 위한 뒷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곁에 있어 주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 나중에라도 비바람 피할 집 한 채, 굶지 않을 돈 얼마라도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서면서 제 통장 잔고는 1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더군요. 저는 은행에 정기예금 계좌를 2개 만들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이 집은 민준이에게 주고 돈도 절반은 떼어주자. 놈이 출세는 못해도 어디 가서 군거나 사채만 안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효도를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내가 눈 감는 날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아꼈구나. 그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60을 넘기니 알겠더군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이가 대구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 기숙사 입소를 도왔습니다. 교문 앞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젊은 부모들로 북적였는데 낡은 셔츠에 보따리를 든 저는 그들 틈에서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낯빛이 어두워지더군요. 엄마가 여길 왜 왔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짐 정리 좀 도와주고 우리 아들 사는 곳도 좀 보려고 왔지. 아들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가서 쉬어. 나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 그러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군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에 꼬깃꼬깃 준비해간 3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 등록금이랑 생활비야. 부족하면 말해. 아들은 고개만 까닥하곤 저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들은 철들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요. 대학 생활 내내 아들은 불평뿐이었습니다. 교수가 깐깐하다. 수업이 어렵다. 알바가 힘들다. 툭하면 학교를 빠져 경고장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타일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사진을 한다, 쇼핑몰을 한다며 돈을 까먹기 일쑤였죠. 넉넉한 집안이라면 모를까.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손 벌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100만 원. 나중엔 아예 월급처럼 30만 원씩 붙였습니다. 제 생활비 30만 원을 쪼개서 말이죠. 하루는 돈을 받고 나서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찔끔 줄 거면 생색내지 마.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아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언제든 돈을 뽑을 수 있는 인출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 게, 온기도 고마움도 없는 관계. 어느 날 아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궁상 떨며 모아서 뭐해? 어차피 죽으면 다 놔줄 거잖아. 그럴 거면 지금 줘. 내가 써야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 집 있잖아. 그거 팔면 되잖아. 나중에 내가 모시면 되지. 그때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아니면 내 유산을 노리는 빚쟁이인가? 제가 어릴 때 곁에 없었던 죄책감을 아들은 착취의 면죄부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했는데 제가 엄마로서 못한 게 뭔가요? 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철들겠지, 책임감이 생기겠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이 30이 되던 해 회계사 일을 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들떴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안정을 찾는구나. 저는 며칠을 고아낸 갈비찜을 준비하고 평생 모은 돈 중 2천만 원을 수표로 끊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결혼 선물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요. 예비 며느리는 똑똑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눈치만 살살 보더군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식장은 잡았니? 엄마가 준비할 건 없고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의논 중이에요.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물쭈물하던 그가 뱉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저기 결혼식 날에요.
혼주석에 아빠랑 새엄마가 앉기로 했어요. 뭐라고? 새엄마 쪽 친척들도 많이 오고 엄마가 오면 상황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친엄마야. 내가 하객도 못 된다는 거냐? 그 여자는 내 아빠가 재혼한 사람이고 나는 널 낳은 엄마인데. 그때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신혼집 전세금이랑 혼수 다 아버님 댁에서 해주셨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모멸감. 내 인생 전체가 비웃음거리가 된 기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결정 존중하마.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군요. 결혼식 날 저는 혼자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참 좋더군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제야 네가 생각하는 엄마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돈 안 보태준 친엄마보다 집 해준 새엄마가 더 엄마 대접받는 세상인걸. 그때만 해도 유산은 남겨주려 했습니다. 손주라도 생기면 주려고요. 하지만 그 미련조차 제가 병들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023년 여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어오더니 살이 쑥쑥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호자를 부르라더군요. 췌장암 사기, 이미 전이되어 손 쓸 수 없는 상태.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선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세상이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순 없다. 내 재산을 정리하자. 통장과 집값을 합치니 얼추 9억 원 정도가 되더군요.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핏줄이라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이랑 돈 미리 정리해서 넘겨주려고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니까요. 신호가 가고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 지금 바빠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 지금 돈 없어요. 아시잖아요. 애 키우느라 빠듯한 거. 아버님이 그러시던데요. 어머니랑 계속 연락하면 지원 끊으시겠다고. 어머니 아프신 건 유감이지만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데 아들이 전화를 낚아채더니 거들더군요. 엄마, 미안해. 우리 진짜 힘들어. 새엄마 눈치 보느라 죽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제 안부 따윈 묻지도 않았습니다. 의사가 뭐라더냐. 몸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돈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목소리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쓴물을 삼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사실 재산 정리 중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빌라랑 예금이랑 합치니까 9억 정도 되네. 이거 너한테 다 주려고 했어.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전화기 넘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돈 관리 못하고 날릴까봐 그랬지. 근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희가 나랑 연 끊고 싶다니. 이 돈은 내가 알아서 사회에 기부하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전화를 뺏었습니다.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있더군요. 어머니, 아이고, 제가 아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헛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어디세요? 저희가 당장 갈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올 필요 없다. 너희 본심은 잘 알았다. 내 돈은 양로원과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내일 공증받으러 간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며느리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김영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울의 노인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유언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집 한 동과 예금 전액 9억 원, 한 푼도 남김없이 기부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겐 가족이 없습니다. 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예약하고 나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필요 없습니다. 빈소도 영정사진도 차리지 말라고 유언장에 썼습니다. 화장해서 동해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날 답답할 때마다 찾아가 울었던 그 바다로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으려 애쓰지 않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가구며 살림살이를 다 처분하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아들은 끈질기게 전화를 해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정한가요? 아니요. 저는 저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나를 학대했던 시간들이 불쌍해서요. 조금만 더 참자. 자식이니까 언젠간 알겠지. 아니요.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헌신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길까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롭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죽을 먹고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 가끔 밤에 깨어 옛날 생각을 합니다. 미싱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밴드 하나 붙이고 일하던 나. 버스비 아끼려고 1시간을 걸어 다니던 나. 그 불쌍한 김영자가 지금 제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외로움을 타서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그 어리석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가 묻더군요. 자식인데 용서하지 그러냐고. 저는 말합니다. 용서도 미움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미움조차 없습니다. 그저 남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과제는 사람의 본성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잡매지 마세요. 주는 건 내 기쁨이었어야 하고 받지 못해도 그만이어야 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순간 부모 자식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낀 돈은 당신의 자존심이고 당신이 견뎌온 상처는 당신의 훈장입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향냄새도 곡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 푸른 동해 바다에 한 줌 가루로 뿌려져 파도 타고 저 멀리 세상 구경이나 실컷 하려 합니다. 이 생에서 누구의 이해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드디어 저는 저를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저는 김영자, 깨끗하고 당당하게 생을 마감하는 한 여자입니다. 김영자 씨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바쳤지만 끝내 배신당하고 병든 몸으로 홀로 서기를 택한 그녀, 자식에게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 그녀의 선택을 두고 누군가는 통쾌하다 하고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늙어서도 자식이 철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내 몫을 챙겨 나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됩니다. 사랑을 누구에게 주어야 배신당하지 않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